오래 사는 게 자랑이 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노화로 인한 육신의 절망쯤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니 충분히 수긍하리라는 다짐을 반복한다. 그러나 내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그럭저럭 살아가게 해준 인생다움이라는 가치가 눈앞에서 훼손되어가는 순간들을 목격하는 경험은 악착같이 살아낸 지난 세월을 자꾸만 후회와 번민으로 점철시킨다. 날로 비루해지는 육신에서 후회와 절망이 싹트는 경험은 늙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인생 최대의 공포다. 지금 거울 속 내 모습은 나의 기억 속 그 어떤 얼굴과도 닮지 않았다. 내가 이러한 얼굴과 이러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원하던 삶의 근처를 배회하며 상처받았고 그에 대한 보상처럼 기대하지 못했던 삶과 사람들을 선물 받았다. 인생은 극단의 좌표들만 골라 나를 인도했다. 새로운 시대는 늘 낯설었고 나는 끝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지지 못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계획이라든지 순리라는 자연 발생적인 법칙 같은 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생존과 종말이 찰나를 기회로 교차하는 치열한 긴장,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다음 단계로 한 발 나아갈 때면 어김없이 나의 얼굴은 타고난 표정 하나를 잃었다. 누군가의 흉터에서 위로를 찾는다는 것은 잔인무도하다. 누군가의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는 환호는 그 누군가에겐 지워지지 않는 수치가 된다. 그럼에도 나는 이 순간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에 잔인한 수치를 또박또박 새겨나가고 있다. 여기 담아낸 글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수치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굳이 밝히면서 말이다. 특정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신에 버금가는 인간의 지성과 오감의 무한한 부활과 윤회를 믿기에 그 믿음에 기대어 내가 사라진 이후를 근심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오롯이 내가 머물렀던 시간만을 성찰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종말을 코앞에 둔 육신에는 얼마 남지 않은 생명만큼이나 부끄러움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나이 들어 좋았던 것은 오직 그 한 가지뿐이다. 나이가 들어서야 쓸 수 있는 글이 있음에 감사한다. 자연사를 지척에 둔 인간에게 지금 심경이 어떠한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흔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오늘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이 글에서 감히 가르침을 담아낼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선악을 판별하고 결과를 예단하는 인간의 교만이 뼈아픈 무지로 허망하게 돌아오는 것만이 살갗이 에이도록 체험했다는 것이 지나온 삶을 반추했을 때 내가 주억거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언의 전부이다. 모든 경험이 정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경험만 숱하게 겪어본 자로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은 나를 따라다닌 그 많은 수치와 절망이 모든 이의 시간 속에서 불멸의 질서처럼 되풀이될 것이라는 즐거운 기대뿐이다. 당신의 절망을 즐기겠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이 겪는 절망은 내가 이미 지겹도록 겪어본 것들이니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게 된다면 절망이 인간을 찾아다니는 한 어쩌면 나의 이야기는 불멸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기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 욕망이 늙고 병든 한 인간을 살아남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임을 이해해 주시길. 이 욕망의 제물이 된 데에 나는 일말의 후회가 없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나는 꿈을 꾸게 되었다. 부끄럽게도 나는 올해 88살이 되었다.
88살이 부끄러운 연유는 사소하다. 18배나 28배 내가 원했던 88배 모습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소원하고 기대했던 88년의 삶이 아니었던 탓이다. 나는 그저 이끌리듯 한 세상을 살았다. 100년에 가까운 시절을 나는 그저 먹기 위해, 배설하기 위해 살아온 것만 같아 지나온 삶 앞에서 처연해진다. 만약에 내 모습이 제대로 씻지도 못한 노인네처럼 애처롭고 초라하다면 이유는 단 하나. 산다는 것이 내 뜻대로,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까닭이 크다.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태우고 날마다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셔도 간건하기만 했던 찬란한 시절은 잠시 스치고 지나간 꿈만 같다. 삶에 연연했던 시간이 축적될수록 내가 개입한 세상사, 향방이 다양해질수록 지켜야 할 소중한 인연이 더욱 귀하게 여겨질수록 이 몸뚱이는 점점 더 나약해지고 내 뜻과 다르게 아파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생의 말년이 다가오니 이 아픔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다. 하루하루 죽지 않고 눈이 떠졌구나. 죽지 않고 잠이 드는구나 탄식하며 삶이 나에게 주는 허망한 고독에 눈물을 흘리는 법까지 망각한 채 새벽녘에 습관처럼 잠이 깨는 날들이 반복된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가 아름다울 리 없다. 부끄럽고 더러운 이야기지만 이 나이 먹고 창피할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쓸데없는 자부심에 내 이야기를 꺼내자면 나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한 가지 상실해버렸다. 내 몸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혈액과 모든 노폐물을 담아가는 수분을 외부로 꺼내놓지 못한다. 아직 남아있는 일말의 자존심 때문에 설명이 난해해졌는데 손주뻘 담당 의사 말로는 방광 기능을 상실했단다. 그래서 자발적으로는 소변을 보지 못한다. 치료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준비를 하며 의사에게 물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사의 대답이 나를 아프게 했다. 늙음이 원인이라면 원인일 테죠.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그렇구나. 나는 정말 늙어버렸구나. 병실로 옮기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그곳에는 나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늙은 육신들, 젊어서 조국의 모든 삶을 빼앗긴 가엾은 노인들, 생떼 같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휘어 골아버린 불쌍한 아비들 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데 착각이었다. 6인실 병실에는 새파랗게 어린 친구가 둘이나 있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들은 나와 같은 병명으로 이곳에 누워 있을까? 그 중에서도 바로 내 옆자리에 누운 청년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죽을 때까지 스스로 요도에 소변줄을 넣어 강제 배설을 해야 하는 자가 도뇨 상태였다. 이틀 동안 나와 같이 병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자가 도뇨를 배운 이 청년은 매일 밤 팔굽혀펴기를 했다. 설기만한 잠자리에서 비굴해진 운명을 저주하며 잠을 청하려 들 때면 신경을 긁어대는 삐그덕거리는 쇳소리에 눈이 떠졌다. 퇴원하는 날 아침에 물어보았다. 팔굽혀펴기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내가 던진 질문의 의미는 병실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차렸을 것이다. 왜 팔굽혀펴기를 하는 건지 궁금한 게 아니라 단지 너의 행동에 잠을 설쳤으니 이쯤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자중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청년의 반응은 나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씩 웃으며 자랑하듯 말했다. 병원에서 퇴원하면 휠체어를 타고 국토종달을 해보는 게 꿈이에요.
그러고는 또다시 아침밥이 나오기 전까지 침대에 엎드려 몸뚱이의 절반을 반복해서 일으켰다. 나는 그가 부러워졌다. 절망과 공포 앞에서도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내일이 궁금해지는 그 막연한 희망. 우리는 모두 이래야만 돼 라고 지적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안 그래도 돼 라고 외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삶을 향한 충동이 청년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러한 한때가 있었음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6.25 전쟁이 터지기 한 달 전에 나는 단편소설 하나를 완성해서 잡지에 응모했다. 심사위원은 당대 최고의 문학인 김동리 선생이었다. 1차 예심에 합격하고 2차로 소설 한 편을 더 제출해서 합격하면 김동리 선생의 추천을 받아 소설가로 등단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때 나는 20살이었고 대학에서 국문과를 전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2차 본심을 보름 앞두고 전쟁이 터졌다. 징집되어 전쟁터로 끌려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는 못 뵐지도 모른다는 슬픔보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보다 소설가로 살아갈 나의 미래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전쟁은 3년 만에 끝이 났고 나는 살아서 군복을 벗었다. 대학도 졸업했다. 하지만 나는 소설을 쓰지 않았다. 몸소리치게 잔인했던 현실이 나에게서 소설이라느니 문학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꿈을 빼앗아 갔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 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나이까지 살면서 눈만 뜨면 목격했다. 물론 현실이 참혹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시절에도 소설을 썼으며 부산으로 피난 내려간 이중섭은 쓰레기통에서 껌 종이를 주워다가 미쳐 날뛰는 황소를 그렸다. 나는 꿈을 쫓는 이들을 비웃으며 휠체어에 올라타듯 직장을 구했다. 꿀꿀이 죽은 흰쌀밥이 되었으며 나는 모래밭 대신 잔디밭이 깔린 내 집을 갖게 되었다. 그 대가로 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인간은 언젠가는 자신의 손으로 일군 모든 것을 잃는다.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어야만 한다. 아마도 머지않아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있다. 산다는 것의 의미는 꿈을 꾸는 것이라고. 꿈꾸는 법을 망각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고. 늙은 몸뚱이에서 강제로 소변을 끄집어내는 현실 속에서 나를 위로하는 유일한 희망은 그래도 아직 글을 쓸 수 있고 나의 글을 읽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걸음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상실한 청년에게 휠체어를 밀어주는 유일한 희망이 이 가느다란 팔뚝인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처참한 현실에서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생존을 거듭하는 의미다. 그러한 의미를 찾게 해준 불행마저도 소중하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삶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 누구의 삶이든 어느 위인보다 거창하고 그 어느 유명인만큼이나 잠재력을 타고났다. 꿈을 잃고 살아온 나는 모든 것을 상실한 70살이 되어서야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내 손으로 쌓아 올린 재산과 명예와 사회인으로서의 자격마저 상실했을 때 그런 내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은 다시 글을 쓰고 싶다는 꿈, 그것 하나였다. 어리석게도 나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린 20살 시절로부터 반백년의 세월이 더 흐른 뒤였다. 이른의 나이에 글을 쓰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20살에 겪었던 전쟁보다 더 전쟁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다.
매일 밤 나는 후회에 몸부림을 친다. 왜 나는 그때 소설을 쓰지 않았던가? 왜 70살이 되어서야 다시 펜을 쥐었을까? 포탄에 맞아 무너져버린 강의실 뒤편에 천막을 치고 치렀던 졸업식이 끝난 다음 날, 왜 나는 원고지에 나의 꿈을 싣지 못했을까? 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었음에도 왜 자신을 믿지 못했던가? 병실에서 만난 청년처럼 자신의 팔을 믿고 그 믿음에 인생을 던져보지 않았던 걸까? 70살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20살에 내가 하지 못했을 리 없다. 단지 나는 비겁했을 뿐이다. 20살에 이루지 못한 꿈을 30에, 40에, 50에, 60에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후회하고 아파하며 삶의 끝자락에서 떠나버린 꿈이라도 되돌려볼까. 앙상한 고목나무까지 같은 팔꿈치를 휘두르며 아직 내 손이 닿지 않은 흰 종이 한 장을 찾아 헤매는 중이다. 살아있어도 되는 이유. 그 나이 먹고도 왜 결혼을 안 하는 거냐? 요즘 들어 내가 아들 녀석에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이다. 그때마다 녀석은 고추냉이라도 잔뜩 씹은 표정이다. 그 당혹스럽고 꺼림칙한 표정이 대답을 대신해주는 듯 싶어 미안해지는 한편으로 마음이 급해진다. 결혼해도 적당한 나이가 있다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 내 자식이 혹시 미달되는 건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다. 자존심이 상한 아들은 무뚝뚝하게 방어벽을 쳐버린다. 결혼이 뭐 쉬운 줄 아세요? 그렇다. 결혼은 쉽지 않다. 나라고 그걸 모를 리 없다.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삶에서 절대로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도 한 여자와 50년 가까이 결혼 생을 유지해온 경력자다. 결혼은 끝이 아닌 고통의 시작, 부담의 시작, 새로운 억압의 시작임을 뼈저리게 맛보았다. 나는 젊은 시절 여러 여자를 사귀었다. 그런데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의 미래가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상황이 올 때마다 겁이 났다. 내가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이 여자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할 수 있을지, 둘이 함께하는 미래가 과연 내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지 고민했던 기억은 별로 없다. 나의 고민은 주로 혼자 벌어 둘의 입에 불칠이나 하며 살 수 있을지, 결혼으로 내가 즐겼던 소소한 일상과 습관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쩌나 하는 것들이었다. 여자들은 이러한 나를 이기적이라며 비난했다. 이기심은 인간을 이끄는 엔진이나 다름없다. 나는 인간의 희생과 헌신에는 순수함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양보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자각으로 기뻐하거나 타인을 돕는 것으로 정신적인 평화를 얻는다. 희생과 헌신이 본인에게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었다면 과연 그것을 순수한 희생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인가? 나는 솔직히 부정적이다. 6남매 중 장남이었던 나는 집안의 지지를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다. 5 동생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 부모님은 나에게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 동생들의 삶을 돌보라고 끊임없이 강요했다. 미래에 자신의 현재를 몽땅 갖다 바치는 부모의 무절제한 희생과 베품이 나는 달갑지 않았다. 게다가 이 어려운 살림에 각자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보라고 방생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장남의 등허리에 수저를 꽂고 그가 쓰러져 죽을 때까지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포인가. 문제는 뻔한 살림에 자식을 6이나 낳은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닐까.
한데 나더러 그들과 같은 삶을 살라니 그 무책임한 관습에 질려버렸다. 나는 동생들에게 용돈을 준 기억이 없다. 다 큰 성인에게 용돈을 준다는 발상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그에 합당한 대가는 언제나 아프고 괴로운 법이다. 돈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유지되고 재산상의 수치로 형제간의 연락이 끊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차라리 시대적인 부조리에 분노하는 동료들과 새벽이 올 때까지 거리의 포장마차에서 푼돈을 쓰는 게 위로가 되었다. 내가 저주받은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가난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탄생을 포기하는 것뿐이었다. 그리하여 나처럼 방황하고 나만큼 외로워질 게 뻔한 새 생명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하는 비혼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는 거짓말처럼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이 태어났다. 내 나이 50에 친구들이 손주를 보는 나이에 나는 결혼에 대한 그간의 허황된 착각을 징계받듯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아주 못된 이야기이지만 임신한 아내에게 포기하자고 권했었다. 자신이 없다는 말도 했다. 내 인생을 망치게 될 것 같아 겁이 난다는 비겁한 소리도 참지 않았다. 그 아이가 20살이 되면 나는 70살이 된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기는 할까? 젊고 건강한 아버지를 저 아이는 평생토록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게 부끄럽고 가슴 아팠다. 아내에게는 털어놓지 못했던 진심이다. 실제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다. 운동회 날 젊은 아버지들 사이에서 나는 할아버지 취급을 받았다. 아들의 친구들은 왜 너는 할아버지랑 2인 삼각을 뛰느냐고 물었다. 아들이 10살 됐던 해에 나는 입에 틀니를 해넣었다. 그간 늙은 애비에 허룩한 입안이 불쌍했던 아들은 빼곡하게 들어선 인조이의 감명을 받아 소중히 품에 안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마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듯하다. 하지만 난데없이 구강에서 튀어나온 적나라한 치아의 형태를 목격하게 된 아이들은 골목이 떠나가라 울어댔고 나는 졸지에 동네 꼬마들에게 악몽을 선사한 국내판 홍콩 할배가 되었다.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들의 숙제를 봐준다던가 책을 사준 적이 없다. 도리어 그 아이 삶에 적잖은 피해를 주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의 교복을 바라보고 있자니 육남매가 뒤엉켜 뒹굴던 허름한 단칸방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다. 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죽기 전에 돈을 물려주는 것 말고는 없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나는 퇴직금과 아들 대학 입학금으로 아내가 모아둔 적금과 보험을 깨서 제주도에 새로 짓는 백화점에 투자했다. 그리고 곧 IMF가 찾아왔다. 돈을 잃었다는 절망보다도 아들 눈에 비치는 나란 인간의 모습이 빈 껍데기인 것만 같아 술로 낮밤을 지샜다. 결국 아들은 대학 입시를 포기하고 군대에 입대했다. 상근 예비역에 배치되어 낮에는 예비군 조교로 밤에는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충격에 빠져 대상포진을 앓게 된 제 어미의 약값을 벌었다. 나는 70살이 넘어서도 이기적인 본성을 버리지 못했다. 이대로 삶이 마련한 낭떠러지에 몸을 던질 수 없다는 일념으로 글을 쓰고 번역을 하고 불러주는 출판사 하나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 머릿속 어디에선가는 아직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아파트 경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못 들은 척했다. 아들에게만은 되먹지 않은 글 한 편이라도 써보는 척하다가 죽은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었다.
그 아이가 힘겹게 세상의 무게를 지고 자신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고된 현장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모든 걸 잃었지만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해보지 않은 빈손이었다. 그 손에 무엇인가 쥐어질 때까지 옆에서 발버둥 치는 철없는 아버지. 헛된 꿈에 목말라 정신 못 차리는 불쌍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다. 머지않은 미래에 내가 겪었던 절망과 내가 품었던 질투와 나를 일깨웠던 가능성을 나의 아들이 그의 아들에게서 찾아내기를 소망한다. 내가 그러했듯이 나의 아들 또한 이 저주받은 세월에서 자신을 초월하는 생명의 힘찬 약동을 경험하며 겁에 질리기를 소원한다.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 특별한 생의 굴레를 이겨내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기도한다. 나는 내 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 그 고통스러운 만남과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나처럼 살아있어도 되는 이유를 찾고 눈물 흘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너는 왜 그곳에서 내게 말을 걸어오나? 등산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그래도 봄에는 꼭 산을 찾는다. 이름에 악자가 들어간 가공할 경사의 산등성이는 언감생심이므로 기껏해야 나라에서 콘크리트를 따라 보도길을 만들어준 자연 휴양림을 물색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원주에 있는 백운산 자연 휴양림이다. 용이 승천하는 야단법석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구비구비 계곡에는 시멘트와 자갈이 번갈아 깔려 있어 자가용까지 오르내릴 정도로 도로가 널찍하다. 호젓한 그 길을 거니는 것이 한때는 주말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였다. 이곳에는 봄마다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어났는데 이 장관을 슬픈 기색으로 눈요기 삼는 것이 벅 즐겁다. 백운산을 훑고 내려오는 용수골이라는 계곡 너머 등산로가 개척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산등성이에 피어난 연분홍 꽃잎 무리는 마치 피를 토한 것처럼 뿌려져 있다. 그 인상을 가감하지 않고 토로하자면 봄의 전령이 찾아오기 100일 전쯤을 기해 절박한 가난에 질려버린 한 시인이 아내와 어린 아들딸이 고이 잠든 방에서 정상가리를 입에 털어놓고 뿌려대었다는 핏빛을 담은 듯 보인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숱한 고비와 낙심의 위기를 견디어온 늙은 마음마저도 처절하게 붉은 꽃잎에 미혹되어 계곡 저편으로 몸을 던지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들끓는다. 아내와 자식 옆에서 음독자살한 시인의 이름은 김소월이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그립다는 시를 남긴 남자. 그래서 아무에게도 고난에 치여 엉망이 되어버린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가족과 그의 시를 기억하는 독자들 곁에서도 홀로 외로웠던 사람의 마지막은 진달래빛 핏물에 고독이 전부였다. 젊고 외로웠기에 김소월의 시는 영원토록 순수한 절창으로 남을 수 있었다. 나는 용수골이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 간의 의자에 앉아 벼랑을 움켜쥐듯 피어난 꽃들의 향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내 불완전한 생의 수단과 과정은 잔인하리만큼 저 낭떠러지의 들꽃을 담아있다. 험준한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에게 조금씩 아스러지는 흙덩이는 최대의 위협이다. 시인에게 시를 쓰는 일뿐만 아니라 생계와 경제적 위상까지 집결시키는 불합리한 벼랑 끝 대지 위에서 피어난 꽃잎들은 지나치게 아름다워서 더 큰 비극이 된다. 내가 아니어도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누군가가 있구나 싶어 지금껏 아등거리며
힘을 주고 버텨냈던 벼랑 끝 위태한 삶이 한없이 야속해진다. 누군들 한갓집 귓가에 잘 꾸며놓은 화단 속 주인공이고 싶지 않겠는가. 낫풀이었던 시절부터 바람에 떠밀려 몸을 기댄 곳이 왜 하필 위험천만한 바위 끝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무명의 대지란 말인가. 그것이 서러워 화려한 봄볕에도 마음이 시들해들 때쯤 내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있었다.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휴양림을 관리하는 직원인 듯 싶었다. 젊은이는 옆에 앉아 내게 이런저런 말을 건넸다. 대강 눈치를 보아하니 혹시나 근무 시간에 운도 없이 늙은이가 안병 밑으로 추락이라도 자행할까 싶어 다가온 모양새였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불쾌했다. 그런 한편으로 외롭던 차에 말이라도 걸어주어 반가운 마음도 들었다. 산에 득실거리는 동년배가 아니어서 더욱 좋았다. 혼자 산을 찾는 나이, 지긋한 인종들의 공통점은 고독이다. 나는 그 고독을 부정할 의사가 없으나 그들은 나와 조금 다른 경우가 많았다. 내 처지를 자신들 처지에 빗대어 넘겨짚는 건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그들은 요모조모 심사를 헤아리는 척하다가도 결국에는 본인들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젊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러하지는 않겠지. 약간의 기대감 서린 눈빛을 착각했는지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어디에서 오셨느냐는 질문은 자기가 어디 산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편향된 친절이다. 여기 왜 이렇게 쓸쓸히 앉아 계시느냐는 질문은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토요일 오전을 낙상사가 예상되는 늙은이 옆에서 허비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왜곡된 비관이다. 물론 그의 표정과 말투는 더없이 친절했고 따뜻한 관심으로 넘쳐났다. 이 모든 오해가 다 세상 헛산 늙은이의 어설픈 직감임을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나는 진심을 다해 김소월의 죽음과 벼랑 위에 피어난 진달래 한 무리를 혼자 독점하고 싶었다. 그의 관심이 반갑지 않았던 이유다. 그럼에도 젊은이의 관심이 따스한 햇볕처럼 동파 직전에 내 마음을 녹여준 것도 사실이었다.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인간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고독하며 그러하기에 서로의 체온과 목소리를 그리워한다. 진달래는 저 혼자 피어나지 못한다. 사냐에 흩어지는 태양의 빗줄기가 없으면 진달래는 연분홍 꽃잎으로 절규하지 못한다. 들어줄 이의 존재를 기대하며 김소월은 혀 밑에 독약을 뿌리기 직전까지 가족의 얼굴을 바라봤을 것이다. 가난한 가장이라는 자괴감과 부담감에 김소월이 생을 버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가족 중 누구도, 친구 중 누구도, 그의 시를 기억하는 독자 누구도 그의 고통스럽고 외로운 오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에 김소월은 죽은 것이다. 따라서 김소월의 죽음은 타살이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형벌인가. 무관심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이 형벌은 죽은 이들의 몫이 아닌 그들을 죽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법이다. 이제는 선배라 부를 만한 이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 전 나보다 1살 많은 선배가 죽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울어름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 두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홀로 남겨졌음에도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된 선배를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랬던 선배가 방 한 칸, 화장실 하나, 싱크대 한 개가 고작인 강남 오피스텔에서 세상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 그마저도 오피스텔 관리인이 선배의 현관 앞에 쌓여가는 신문들을 수상히 여겨준 덕분이었다. 그 방에서 선배의 소유는
매트리스 하나, 20인치 구형 브라운관 텔레비전 하나, 수저 한 세트, 양복 2벌이 고작이었다. 미국에 사는 아내와 2아이는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도 좀처럼 한국에 귀국하려 하지 않았다. 생전 선배와 인연을 맺었던 몇 안 남은 늙은이들끼리 모여 장례를 치렀다. 20여 년 만에 만나는 영종 속의 선배는 그 옛날 화려했던 시절의 오만불손한 독재자가 아니었다. 거의 모든 야망을 이뤄낸 자의 쓸쓸함이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장례는 초라했다. 아내와 아이들은 끝내오지 않았다.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다는 말이라도 해줘서 고마웠다. 우리 삶에 그 남자는 없습니다. 그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라고 차갑게 전화를 끊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20년 전 선배가 장관직 3평에 올라 세간의 주목을 받았을 때에는 기자들이 선배의 집 앞에 모여 밤을 새웠다. 선배의 말 한마디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그 무렵 선배의 둘째 아이의 결혼식이 명동 성당에서 있었는데 어찌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던지 근처 교통이 마비되었고 나는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모두가 선배에게 말 한마디 걸고 싶어 안달했던 시절은 이제 외로운 영정 사진 속 필름 너머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백운산 등성이의 진달래 한 무리 가운데는 내가 존경했고 더없이 질투했던 선배의 모습도 숨어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 젊은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지 못했다. 좋은 밭을 즐기는 한가로운 시간을 방해받은 것처럼 앙탈을 부렸지만 그날 나는 사실 무척이나 외로웠다. 그날만이 아니다. 어쩌면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외로웠는지 모른다. 이러한 감정의 정체가 외로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본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 불쌍한 몰골이 누군가에게는 혐오를 또 누군가에게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면 나는 앞으로 조금 더 불쌍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오래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많은 부와 사회적 지위를 달성하는 것 또한 궁극의 행복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갑작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며 다가오는 익숙치 않은 이들의 출현. 왜 하필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며 나에게 말을 걸어주었나? 라는 매일의 경험들. 우리네 삶은 오늘 하루가 전부인 듯 싶다. 그날 나에게 위로가 된 우리의 대화는 몇 마디가 전부였다. 하지만 나만큼이나 고독하고 타인의 목소리가 그리웠을 그들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주지 못하는 나 자신이 한스럽기만 하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이 닫히면 어딘가 창문은 열린다 들려드렸습니다. 지은이 김옥, 펴낸 곳은 서교 책방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90 가까운 나이에 쓴 글들이 이렇게나 날카롭고 뜨겁고 동시에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이롭다라는 감정이 먼저 들었어요. 글을 읽는 데 있어 저자의 나이가 왜 이슈가 되어야 할까 싶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래전부터 인생의 끝자락에서 바라보며 세상을 풀어낸 작가들의 글에 매혹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젊은 날 우리가 간과했던 시간과 감정을 새롭게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곤 했거든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나 끝이 아니었다. 자라오며 얼마나 많은 끝을 마주했을까요? 끝이라고 믿었던 퇴직, 집을 잃고 삶이 무너졌을 때 또다시 문을 닫는 듯한 좌절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끝에서 마주한 글쓰기는 작가에게 새벽의 빛과 같아 보였습니다. 책 속에서 그는 삶을 직접 살아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통찰을 가감없이 풀어냅니다. 흔히 외로움은 쓸쓸함으로만 그려지지만 작가에게 외로움은 나 자신과의 대화로 승화됩니다. 후회도 그저 미련이 아닙니다. 후회는 우리가 다시 도전해야 할 곳을 알려주는 등대처럼 작용합니다. 늙음은 흔히 약해지는 것, 잃는 것, 쇠락해가는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이 책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흔들었습니다. 작가는 오히려 90이라는 나이가 무기가 된 듯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는 이제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하건 말건 상관도 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래서 진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늙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책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의 이야기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오늘을 사는 법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이거든요. 그는 죽음을 대비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지금을 충실하게 사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 수 있다면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내 나이가 90에 가까워질 무렵 책장에서 이 책을 다시 꺼내 들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페이지 귀퉁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겠지요. 책의 모서리는 닳아 있을 테고요. 등허리는 느슨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세월의 무게를 잔뜩 짊어진 나는 작가의 문장들과 여전히 대화를 나눕니다. 삶의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좋은 친구가 되어준 책에게 고마워하면서요.